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영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유세 중이던 트럼프 후보가 총격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 다들 주말에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가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만 안 들었을 뿐 극단적인 혐오와 상대방에 대한 악마화는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어느 당대표 후보가요, 출마 선언으로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외쳤는데 정치권이 증오와 혐오로 먹고 살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인데, 이처럼 과열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당 선관위가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에게 경고장을 날렸다는데 대체 무슨 말일까요, 허준 변호사님? 네, 자포결차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마치 내일은 없는 것과 같은 두 사람의 상호 비방전이 이어지자 선관위가 나섰고요. 연이어 윤리위까지 나서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일단 선관위에서 먼저 나섰어요. 당헌 당규상 이런 흑색 선전이나 상호 비방은 공정경쟁 의무를 저해하고 흑색 선전을 금지하는 어떤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의 시정명령 공문을 각 캠프에 보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지난 13일 토요일이었죠. 윤리위가 긴급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선관위가 회부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두 후보가 윤리위 규정상 이 당헌 당규를 위반해서 만약에 이 당의 발전을 극히 저해하는 상황이 됐다라든가 아니면은 당의 어떤 공정한 경쟁이나 공정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 절차 개시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건데요. 선관위의 주의 의무를 넘어서서 주의 메시지를 넘어서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상황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당의 선관위, 전당대회 선관위뿐 아니라 당 윤리위까지 나서니까, 그러면 양측 후보, 원희룡, 한동훈 후보 측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도를 넘는 네거티브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마치 그냥 기계적인 양비론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공격을 먼저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을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참겠습니다. 아니, 토론 스타일도 이게 막, 저도 사실 정치 경력 25년에 처음 겪어보는 스타일이에요. 말을 하는데 계속 끼어들고 옆에서 쫑알쫑알하고 막 그래서, 아니, 짧은 시간에 본인의 최소한의 주장도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걸 같이 말로서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당원들이나 시청자들이 볼 때는 짜증스럽죠. 저는 10년 대학 선배고 25년 정치 선배 아닙니까? 예. 토론 스타일이 저렇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네, 해야 알겠습니다. 할지에 대해서 저도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발칵 뒤집어 놓은 조사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지지율 조사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어허. 그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제 한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원들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가 60%대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동훈 후보 측에서 조사를 한 건데,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마치 중립적인 기관에서 보도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다른 후보들이 이제 반발을 한 겁니다. 네. 논란이 생기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 측에서도 이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해당 매체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체가 어떻게 했냐면, 그 60%대 지지율, 이 표현을 네. 과반 지지율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혹시 이게 한 후보 측에서 제공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보도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네. 한 후보 측에서
언론에 우리 캠프에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적이 없다. 우리 캠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보도고 그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우리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요, 유인경 평론가님, 보통 우리가 그냥 대표적인 뭐 여론조사 기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뭐 갤럽, 한국 갤럽이 한다면 보통 금요일마다 발표를 하니까 그 발표가 되면 거의 모든 언론이 인용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선관위뿐만 아니라 상대방 후보에서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조사했고 또 어떻게 이게 그 매체가 보도할 수 있지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으면 저런 걸 내보내고 그래?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압도적 과반수가 넘는 걸로 나왔을 경우에 당연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원희룡 후보 측의 이준욱 대변인은 네. 여론조사 결과를 공포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 규정도 위반할 만큼 한 후보 캠프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게 방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고요. 네. 나경원 후보 측에서도 반칙쟁이 한동훈 후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반칙쟁이가 외치는 개혁과 변화를 더 이상 믿을 당원은 없다. 잔뜩 겁먹어서 당규조차 쉬 어기며 반칙부터 하는 일상이 이제 이미 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국민의 한 사람인 제가 볼 때는 저 세 분 다 서울대 나오시고 네. 어려운 사법고시 붙으신 분들인데 네. 학벌값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대응도 그렇고 논평도 그렇고 사실 뭐 이거 사실 당대표 뽑는 거 외에도 국민의힘에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계속 뭐 대통령도 탄핵한다 그러고 탄핵한다 그러고 있으면 당력부터 좀 강화해야 될 텐데 당대표를 뽑는데 서로 이렇게 긁어내리기를 하는 거는 네. 좀 썩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당 매체는 이 지지율 조사를 보도한 경위 어떻게 이걸 얻어서 보도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서 지금 한동훈 후보 측 상대방 측 후보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 앞서 제목을 보면요. 허준 변호사님 나원연대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원연대? 나경원, 원희룡 단일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당대회는 참 희한한 게요. 이 초반부터 두 후보의 단일화, 연대설 얘기가 솔솔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이 당선자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1차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남은 후보들한테는 아예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일찌감치 단일화나 연대를 해서 일단 과반 투표를 득표를 막고 그리고 2차 결선 투표로 가서 반전을 도모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일화를 하게 되면 누가 후보가 될 거냐 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당권 레이스 초반에 원희룡 후보가 앞서 나갈 때는요. 원희룡 후보가 원나연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경원 후보가 무슨 소리냐 나는 끝까지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일축했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앞서니까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가 나원연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지금 이게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굳이 말하면 D-8 7월 23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바지로 치닫다 보니까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열려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와 서로 적지지 말고 서로 잘 협력하고 좀 힘을 합쳐서 가라. 선거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 시작하기 전에 무슨 연대 단일화를 이야기하시나.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후보 연대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 그만하자고요. 사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 원희룡 의원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는 추이로 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는 생물이다. 돕게 되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것이다. 당원들이 평가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인위적인 단일화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의 여론 추세나 이런 거에 비추어서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뿐 아니라 역대 큰 선거나 아니면 큰 각 당의 전당대회를 보더라도
단일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단일화 필수입니다. 필수 불가결해. 근데 나를 중심으로 이거 똑같이 나와요 지금도. 항상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든 나 중심으로 하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으로 단일화하기 원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단일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선 투표가 없다면 단일화를 할 명분이 훨씬 커지죠. 왜냐하면 1등을 누가 하든 뭐 아주 적은 표수의 차라도 1등한 사람이 무조건 당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50%를 한 사람이 얻지 못하면 1대1로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후보하고 2등한 후보하고.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단일화한다고 해서 그럼 두 사람 지지한 사람들이 단일화하면 다 그쪽으로 모일 거냐?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경원을 지지하는 분이 예를 들면 원희룡을 싫어할 수 있고요. 네. 원희룡을 지지하는 분이 나경원을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결합한다고 해서 단일화한다고 해서 시너지가 날 거냐? 그것도 의문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목표는 두 사람 입장에서는 한동훈 지금 후보의 50% 이상 득표를 막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1차 투표에서 이제 무산이 되는 거잖아요. 3일 후에 2차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단일화가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떨어진 세 사람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세 사람 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친윤 이런 그룹의 목소리로 지금 들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견은 일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인위적으로 지금 당장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차라리 지금 분산돼서 경쟁을 하는 것이 더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점이 있고 그러면 1차에서 50%를 저지시켜서 2차에서는 힘을 합쳐서 함께 공략을 해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 다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요. 지금 나원연대 또는 원나연대 지금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 넘는 역대 최대 전당대회 득표율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이후에 지지율 변화를 봤을 때 반드시 정치에서 1+1이 2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이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근데 그 자신감을 내비치는 과정에서 특정 수치, 득표율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박선배 변호사님. 65%가 넘는 역대 최대 전당대회 득표율로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 했는데 야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앞서 어떤 매체가 전당대회 이 당원들 중심으로 여론조사 해봐 돌려봤더니 한동훈 후보가 60%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예요. 지금 정광재 대변인 65% 득표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뭔가 이거 상관관계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또는 생각을 시청자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60% 투표율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선 그 이상의 의미를 확보해야 할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은 1차 투표를 진행해보고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자가 곧바로 당선됩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거치게 되는데 네. 한 후보 측은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끝내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넉넉히 단판으로 끝날 정도라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른 후보들의 연대나 단일화 그 움직임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잦아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지지율을 얻어서 당선돼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계속 논란으로 불거지고 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당선되어야 이 논란을 일부 불식시키면서 당대표로서 힘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진문 교수님. 예. 한동훈 후보 측 상대 후보 측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압도적인 걸로 뭐 그렇게 두루뭉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수치를 75% 뭐 80% 할 수도 있어요. 근데 65%가 넘는 득표율이라고 했어요. 많은 숫자 중에 하필.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특정 매체가 보도했는데 돌려봤더니 60% 지지율을 얻는다 하더라. 지금 그 보도의 숫자랑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돌려본 거 아니냐. 한동훈 후보 측에서 지금 그런 뭔가
추정을 할 수 있을 충분한 어떤 개연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연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언론사에서 그렇게 매체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 돌려본 결과에 따르면 60% 이상이 됐다 네네. 얘기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것 같고 네. 자체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본인들은 65%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라는 건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여론조사 결과는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어느 한 특정 후보가 이 문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질문 문항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예를 들면 어떤 문항을 던져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답변을 끌어내는 데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후보 측에서 조사하는 내용 발표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후보 측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저거는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변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 방금 말씀한 질문지 그리고 그게 전화 면접 방식인지 ARS 그렇죠. 방식이 굉장히 맞아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표본을 어떻게 뽑아내느냐가 그렇죠. 중요해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이거 대단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공정성이 담보된 그리고 그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수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보거나 아니면 보정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를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 네. 되면. 그래서 캠프에서 조사한 거는 절대로 밝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걸 밝히고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65% 얘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제 한동훈 캠프 측에서는 그 결과를 보면 이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시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여론을 정말 공정하게 봤을 때는 그보다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65%라는 목표를 세운 것 같고 네. 그 목표의 달성은 뭐 희망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론조사의 연동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 여기저기 훈수를 두시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김종인 전 위원장. 굳이 뭐 비대까지 안 넣어도 김종인 전 위원장. 왜냐하면 이쪽 당의 비대위원장도 보고 저쪽 당의 비대위원장도 맡았으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솔직히 해서 당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자기가 데려온 거 아니에요. 자기가 데려와가지고서도 자기하고 또 감정이 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또 뭐 옛날에 이준석이 윤리 해보해가지고서 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내쫓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존재하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최재봉 교수님, 그러니까 한동훈 이 후보가 혹시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후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은 가정하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가정했을 때 예전에 이준석 대표와는 다를 것이며 또 대통령이 다르게 대해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뭡니까? 그런 거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존재가 힘들 거예요. 이 말은 그렇게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끝났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존재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저는 분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윤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그럴 거예요. 수 있다는 가정을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고 지금까지는 당선 가능성이 높죠. 가장 높다고 보여지고 당선되고 나면 처음에는 뭐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여러 가지 현안들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한동훈 지금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요. 당이 좀 더 수평적 관계로 당정 관계가 이루어지길 원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특정한 사안, 이런 뭐 특검이든 뭐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 사안 때마다 만약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목소리를 내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이걸 그냥 넘어갈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처럼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뭔가 찍어내기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거기서 물러나게 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그런 걸 과연 한동훈 지금 이제 만약에 대표가 되면 한동훈 대표가 된다고 하면 한동훈 후보에게도 과연 안 할 거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요즘 이제 뭐 한간에 여의도에서 떠도는 얘기들은요. 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왜요? 당선되더라도 네? 또 어떻게 끌어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본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해요. 풍문이잖아요. 풍문이에요. 여의도 이거는 뭐 네네. 그거는 이제 풍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냐 아닌지 아무도 모르고요. 다만 이제 그런 얘기가 돌 정도의 분위기는 결국 이미 이준석 전 대표 때도 그랬고 대통령실이 그립감을 세게 쥐고서 당에 여러 가지 이제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한동훈 후보도 그러잖아요. 당무 개입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대통령실은 당과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개입하면 불법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모습이나 양태가 보이는 것에 대한 경고를 계속 던지는 걸 보면 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지금 후보가 됐을 경우에 윤핵 갈등이 재차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이준석처럼 당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저 얘기가 개인적 바람이 될지 아니면 엄청난 예언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은 한 3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정말 주말 사이에요. 미국 정치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you know, that's a little bit old, that chart. That chart's a couple of months old. And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s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I got you. Let me get my shoes. Hold on, your head is bloody. So we got to move to class. 주말 사이에 아마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이게 무슨 일이야 하실 텐데 허주연 변호사님 정말 영상만 봐도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 속보가 떴을 때 가짜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놀랐는데 네. 이게 진짜라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현재 시각으로 13일이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야외 유세를 하던 도중에 피습을 저렇게 피격을 당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귀에 피를 흘리면서 총상을 입고 경원에 둘러싸인 가운데 긴급하게 지금 맞는 순간이거든요. 저때 차트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살짝 돌리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긴급히 일단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히 총알이 스쳐 지나가서 무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이후에 이 치료를 받고 혼자서 전용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건재함을 과시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직후 SNS를 통해서 윙윙거리는 소리 들었고 무엇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각 알았는데 네. 바로 피부를 찢는 총알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진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가족들 아마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SNS에 고 이바나 여사를 얘기를 했어요. 이바나 여사가 2022년 7월 바로 이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년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날인데 지난밤 엄마가 아빠를 지켜준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평소 이 역대 영부인들과 달리 공개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멜라니아 여사도 남편을 정치기계로 본 괴물이 남편을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남편을 보호해준 비밀 경호국에 감사를 하고 증오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단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 피격 당시의 영상 아마 이제 유세 현장에 있던 지지자분이 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영상인데 조금 흔들림이 있는 영상이 뭐냐면
그 지지자 측에서 단상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찍은 영상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뒤쪽으로 지붕에 저격수들이 이제 경호를 하는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 저격수들이 왜냐하면 이 유세장에서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총알 날아오는데 그 건물 쪽으로 이미 조준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할까봐 지금 저 보이세요? 저 지붕에 저격수들 경호들이 이미 배치가 되어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알이 날아온 곳은 이미 100m가 훨씬 더 넘는 거리 날아왔고 지금 이후에 대응하긴 합니다만 보세요. 반동, 소총이 반동하는 듯한 모습도 이 화면에서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저격수가 배치돼 있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총성을 들으면 유인경 평론가님 한 발만 울린 게 아니라 여러 발이 울렸어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단 귓부분을 관통 왔는데 다른 총알은 어떻게 됐을까? 혹시 또 다른 피해자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격으로 유세장에 참석했던 관중 중에 한 명은 이제 죽음에 이르렀고요. 세상에. 2명은 이제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희생자는 트럼프를 굉장히 열렬히 지지했던 소방관 출신의 50대 가장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에서 두 딸과 아내와 함께 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그가 가족을 위해서 몸을 날렸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펜실베이니아 주만이 아니라 공화당원들이 이 가족에게 위로금을 모금해서 지금 이게 저격수예요. 저격수가 지붕에 올라가서 조준 사격하는 모습인데 딱 이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말씀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한 3억 정도 돈이 모였다고 했는데요. 사실 1981년도에도 레이건 후보가 그 암살 그렇죠. 시도를 네네. 당했었지만 그때는 오로지 레이건 후보만 여기 옷깃을 스치고 지나간 거였었는데요. 어쨌든 부상자들 중에 한 명은 또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지금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 후보 선거는 미국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AP통신이었나요? 이 이후에 뭐 저희가 이제 각 전 세계 타전 됐겠습니다만은 그 총알이 저격범이 쏜 총알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귀를 관통해서 뒤를 지나가는 모습이 순간 사진에 포착된 모습도 전 세계에 저 사진이 타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앞서 영상을 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지금 이 뒤쪽에 유세 현장 보면 뒤쪽에도 많은 지지자분들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그분들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게 아마 여러 발의 총성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껴간 이 총알이 그 유세 현장에 있던 지지 단상에 있던 분을 이제 저격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가족분들 옆에 있던 분들이 비명을 지른 게 아니냐.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소방관분이 현장에 있던 전직 소방관분이 한 명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저격 사건 이후에 박성배 변호사님 눈길을 끈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는데 대체 뭡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직후에 귀에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선 모습이 포착된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총격 1분 후에 당장의 급박한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에 경호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단상 아래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정을 막아 세우면서 입으로는 파이트를 외치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는데 그때의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마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연한 모습에 그 배경이 미국 성조기가 뒤에서 나부끼는 모습까지 더해져 있는데 그러네요. 올해 미국 대선 판도를 뒤흔들 세기의 사진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급박한 현장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포착한 기자 AP의 베테랑 기자 에번 부치인데 지난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에 따라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미국 전역에 흑인 인권 시위가 번진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기자가 이 시위 현장을 취재한 사진으로 이듬해 풀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이 한 석 달 정도 남은 미국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저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실제 미국인들의 반응이 어땠을지도 궁금합니다. 저 사진의 파장이 엄청나거든요. 아,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진은 야, 역사적인 사진이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팍 주는데 파란 하늘, 성적이 또 트럼프 후보가 딱 손을 불끈 쥐고 있는 모습
이게 너무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너도 나도 SNS에 이 사진을 올리고 있고 그 트럼프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은 여기가 진짜 이오지마다라고 하면서 저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오지마가 뭐예요? 이오지마가 뭐냐면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이 미국한테 결사항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군이 일본 쪽에 있는 섬을 하나하나 굉장히 힘들게 이제 점령을 했는데 그중에 이오지마라는 섬에서 악전 고투 끝에 해병대가 마침내 점령을 하고 마지막에 성조기를 딱 꽂는 저 모습. 저 모습이에요. 저 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저게 미국의 승리, 미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성조기와 관련된 제일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먹 딱 불 건지면서 배경에 성조기가 있는 저 사진도 그 정도 급의 역사적인 미국의 승리를 상징하는 사진이 될 것이다. 그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저 사진을 프린트한 티셔츠까지 바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35에 팔리고 있는데 수익금 전액이 트럼프 캠프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또 상술 또한 발빠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른 나라 미국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선 후보 지금 아직 뭐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유력한 이제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런 일을 이제 총격 사건, 피격 사건을 당한 이후에 지금 천우신조죠. 사실 신이 도왔다. 본인도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신이 도왔다. 천우신조라고 다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앞서 보신 사진처럼 최준봉 교수님,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뭔가 이번 대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도중에 저런 일을 당하면 며칠간 쉬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고요. 간단하게 처치만 받고 나서 바로 본인의 이제 별장으로 가서 쉬다가 어디로 갔냐면 위스콘신에 있는 밀워키로 갔습니다. 거기서 지금 전당대회가 이루어져요. 지금 저 장면인데요. 여기 이렇게 내리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용기가 있는데 그 전용기를 타고 위스콘신에 있는 밀워키 지역으로 저기 전당대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전당대회 참석을 위해서 출발을 했고요. 도착을 했습니다, 저게. 그래서 이미 지금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은 다음 날 텍사스에서 그 유서가 잡혀 있었는데 그걸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 후보가 어쨌든 물론 뭐 아직 공식적으로 공화당 후보는 아닙니다만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유세를 일단 쉬었고요. 해리스 부통령도 다른 곳에 유세가 준비돼 있었는데 팜비치에서 그것도 취소를 했습니다. 나름 예우 차원으로 예우 차원에서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저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사살됐군요. 사살됐습니다. 바로 이제 저격하는 분들이 바로 그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트럼프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본인이 이번 총격이 본인의 일정이나 대선의 일정을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일정대로 전당대회를 참석하고 진행해 가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번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저 저격범은 현장에서 이 저격수들에게 사살됐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사람 대체 누굴까요? 혹시 신상이 밝혀졌습니까? 허준 변호사님. 신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사살됐고 이 현장에서 지문과 DNA를 채취해서 대조를 해서 신원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요? 20살밖에 되지 않은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세상에. 토마스 매튜 크룩스고요.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면서 한 요양원에서 영양보조사로 일을 했던 지금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에요? 네. 바로 저 사진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아주 특별한 학창 시절에 뭐 범죄 이력이라든가 특이점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전국 이 수학과학 장학금을 받은 우등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섬뜩해요. 지금 말씀드린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저격 당시에 옥상에 올라가 지금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단상, 연설하는 단상과는 직선거리로 한 13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저렇게 지붕에 올라가 지금 저격을 조준하고 있는 지금 사격 조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포착된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130m라고 하면 사실상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사용한 무기의 종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저 지붕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는 모습까지도 목격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202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정치 성향이 다소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 펜실베이니아
주 자체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굉장히 팽팽하게 경합하는 지역이기는 한데 이 크룩스 어머니는 민주당원이었다고 하고요. 아버지는 자유주의 성향으로 전형적인 정치 성향이 혼재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펜실베이니아주 유권자 명부에 공화당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17살 때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일에 진보 계열 유권자 단체에 $15를 또 기부한 이력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정치 성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20살밖에 안 됐던 청년이에요.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미국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이 사람의 배후가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목소리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각종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미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용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병력 증거나 특정 이념 연루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암살 미수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국내 테러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합니다. 이 용의자가 사용한 총기 현장에서 사망한 용의자 옆에서 발견됐는데 AR-15계열 소총으로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합니다. 용의자의 차량에서 폭발 물질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장치가 발견돼 현재 연구소에서 분석 중인데 FBI는 아직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하다 보니 즉각적으로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언급을 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r. Trump, as a former president and nominee of the Republican Party, already receives a heightened level of security. And I've been consistent in my direction to the Secret Service to provide him with every resource, capability, and protective measure necessary to ensure his continued safety.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는 상대당 후보이지만 유력한 후보, 아직 공식 후보는 아니에요, 공화당에. 근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경호를 제공해 왔다. 그 말인즉슨 최재봉 교수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호가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보호를 안 해줬다고 하면 그것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2번이나 사실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호 허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까 박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 130m 떨어진 거리에서 저격을 했거든요. 시도를 한 거죠. 피습을 시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AR-15 소총 계열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문제는 거기에 지금 2팀이나 나가 있었어요. 2명 짝을 이루어서 저격수 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두 팀이 출동을 해서 있었거든요. 왜 이걸 못 잡았냐는 거죠. 그리고 배치가 제대로 됐느냐. 예를 들면 그 중요 인물들을 보호할 때는 어디에 잘 배치를 해서 혹시나 모를 총격범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피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져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는 현미경 검증을 통해서 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도 이런 일을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일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정치든 뭐든 폭력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지난 12일 경찰서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주 눈에 익은 사람이에요. 당시 상황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생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거 전부 허위지. 전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우리가 고소해놨어. 잠깐이지만 뭔가 지금 이 성이 가득 화가 잔뜩 난 것 같은데 허준 변호사님 무슨 말을 지금 허경영 씨가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들의 주장이 다 허위고 그 사람들이 자신한테 돈을 요구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허경영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이죠. 하늘궁의 신도 20명 가까이가 지난 2월에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허경영 대표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인들을 주장에 따르면 네. 허경영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아픈 곳이 낫고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하면서 신도들 신체를 계속해서 접촉하는 등 굉장히 부적절한 강제 추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허 대표 측에서는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들 다 동의해서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도들의 피해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서 허경영 대표가 경찰서에 출석을 한 건데 허경영 대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전부 허위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부인을 한 겁니다.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고소한 신도들이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내가 공갈죄로 고소했다 이렇게 부인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손짓을 하기도 했는데요. 경찰 조사 7시간 넘도록 고강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요? 이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인가 갑자기 제 여기 밑에 사타구니에다 손을 확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확 잡아요. 또 언젠가는 또 에너지를 이렇게 넣다가요. 내 눈을 눈을 바라보니까 입술에다가 뚝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손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넣었다 이렇게 했느라 바지 밑 속으로 손을 놓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냥 사람이 많은 데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막 아유 얼굴만 화닥거리고 말았죠 그때. 허경영이 갈수록 더 담대해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재림 예주라고 그러고 가면 갈수록 배짱이 더 커진다고 할까? 자, 이런 상황에 지난 12일,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경찰에 출석한 건데 그 영상 보면요. 아까 박성민 변호사님. 보통 이 추정컨대 옆에 동행한 사람 변호인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허경영 씨 본인도 그냥 자기는 이 변호인에게 모든 걸 위임했으니까 변호인이 자료를 많이 챙기고 본인은 그냥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뭐 가방 같은 거를 이게 한 짐 든 가방 같은 걸 들었더라고요. 혹시 추정이지만 거기에 경찰에 가서 무슨 소명할 게 자료가 뭐길래 그런 가방을 들고 들어갔을까요? 한번 추정이지만요.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통상 자신이 하고 싶은 해명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관련 자료는 조사 이후에 바로 저 가방이에요. 지금 저 가방 보세요. 네. 정리해서 제출하기 마련인데 네. 아마 고소인들이 다수이고 현장에서 직접 진술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항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려서 진술 과정에서 제출하기 위해서 가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항변에 뒷받침될 만한 자료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후에 자료를 제출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고소인 측의 얘기와 지금 허경영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180도 진술이 이제 주장이 엇갈리는데 이런 경우 경찰은 어느 쪽에 어떻게 초점 맞춰서 수사를 진행해 갈까요? 이 사건에서 경찰은 지난 4월에 양주 하늘궁 등을 압수수색해서 허경영 대표의 휴대전화와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들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추행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기에 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공중 밀집 장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접근하기 상당히 용이한 상황을 이용해서 추행한 경우에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신체적 접촉 자체가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고소인 측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찰은 허경영 대표가 심리적 지배하에 신도들을 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혐의를 공중 밀집 장소 추행에서 준강제 추행으로 바꿔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일부 의문이 있어서 이와 같이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준강제 추행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항거 불능 상태는 심리적 피지배 상태도 포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찰은 이 단체를 종교단체로 볼 수 있는가, 나아가서 신도들이 허경영 대표를 절대적으로 믿어서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입증해내야 할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쉽진 않겠네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소인들 측과 허경영 대표 측 간에 상당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외 별도로 허경영 대표가 신도에게 부동산을 판다면서
2억 원 정도를 받은 뒤에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은 혐의로 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야, 이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수사가 흘러갈지는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선업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른바 변우석 신드롬이 뭐 막 일고 있는데 지금 변우석 씨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를 듯하다 하는데 지금 무슨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변우석 씨에 대해서 허준 변호사님.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 변우석 배우 요즘에 뜨는 대세 배우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젊은 배우입니다. 네. 이름 못 들어보신 분도 선재하면 아실 거예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배우인데요. 드라마 선재였고 튀어가 큰 인기를 끌면서 종영한 지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변우석 배우 일거수일투족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잘생겼어요. 네, 주말 사이에 영상 하나가 퍼지면서 이게 좀 시끌시끌한데요. 시청자분들도 같이 보시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하, 네. 무슨 일이었냐면요. 네. 변우석 씨가 팬미팅 참석차 홍콩으로 출국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저렇게 찾은 모습인데 네. 공항 라운지에 들어서는 순간 불빛 보이시죠? 뭐예요? 경호원이요. 맞은편을 향해서 플래시를 깜빡깜빡 한 거예요. 저 손전등을 들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눈이 지금도 부신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한 불빛을 쏜 거예요. 저곳에는 과도하게 접근하는 팬들뿐만 아니라 라운지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객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때 아닌 불빛 세례를 맞은 겁니다.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인천공항 하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공항인데 무슨 어둡지도 않을 텐데 손전등은 왜 켠 거예요? 손전등은? 아마 추정컨대는 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뭔가 위험한 상황이 터질까 봐 선제적으로 이렇게 경계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방금 영상 보셨다시피 별로 이렇게 몰려들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선제였고 튀어라고 선제적으로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팬들을 위험하게 몰려드는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누리꾼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과잉 경우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누리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막기만 하면 되지 플래시는 왜 쏘나. 그리고 저기에는 팬이 아닌 대기 중에 그냥 일반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은 무슨 죄냐. 불빛이 너무 강해서 자칫 위험해 보인다. 네. 이런 식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플래시가요. 우리 보도 옛날에 그 플래시 손전등 하면 누리끼리 한 불 나오는 그런 손전등 아니에요. 지금 보셨죠? 약간 LED 같기도 하고 수은등 같기도 하고 뭐 굉장히 눈에 직접적으로 보면 저걸 직접적으로 보신 분들은 최진봉 교수님 굉장히 어떤 고통감 뭔가 그런 호소할 수도 있는 그런 빛이에요 지금. 당연히 그렇죠. 눈에 저게 직접적으로 받으면 눈을 잠깐 감아야 되는 상황도 되고 어린아이들 같은 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그렇죠. 아니 멀쩡하게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하는 공동 공간입니다. 제가 저 부분이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물론 변우석 씨가 시켰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변우석 씨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경호를 저렇게 과잉적으로 할 이유가 없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실제로요. 경호업체에서 뭐라고 논란이 되니까 뭐라고 입장을 냈냐면 위험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입장을 냈어요. 근데 과잉 경우가 맞다고 얘기하고 죄송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저렇게 플래시를 비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눈에도 피해를 입게 되고 어린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경호업체 대표가 직접 시인을 했고요. 근래 들어서 뭐라고 또 해명을 했냐면 팬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신경을 쓰던 중에 일반 승객분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걸 인정했다고 보고요.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철저하게 내부 교육을 다 시키겠다. 즉 경호업체 측에서는 경호원의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일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행히 이렇게 바짝 엎드리는 모습 보여주니까 그나마 일단은 이 뭔가 반성하는 모습은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많은 팬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그런데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이것 가지고 과잉 경호 논란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논란이 커진 데에는 다른 사정들도 추가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경호업체가 게이트를 통제했다거나 심지어 라운지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표를 일일이 검사했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지나친 경호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경호업체 측에서도 이 항공권 검사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았는데 공항 경비대와 협의해서 들어오려는 분들에 한해서 체크한 것이라는 해명입니다. 그러자 인천공항 측이 또 반박을 내놨습니다. 합의된 행동이 아니다. 승객 신분증과 항공권은
함부로 검사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데 이 와중에 한 누리꾼이 이 사안을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변호석 과잉 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취지인데 인권위 측은 통상 절차에 따라 조사 착수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말이 딱 떠오르네. 지금 저 경호업체에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이장패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승객의 표를 일일이 검사하는 게 경호업체가 그리고 이 공항 경비대하고 협의해가지고 공항 경비대가 이걸 허락해 줄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걸 허락받았다고 그래야지 인천공항 승객차는 협의된 행동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희연 평론가님. 네, 저건 모든 승객이 아니라 이제 귀빈실 라운지 입장. 그렇더라도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동안 저는 이제 전직 기자로서 30몇 년간 굉장히 명사라든가 톱스타들이 한국에 방문할 때도 많이 봤는데 예. 저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저런 과잉 경우가 좀 심한데요. 바로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시더라고요.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변호석 씨의 소속사에서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플래시 비춘 경호원 행동은 이제 당사에서 인지한 후에 행동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항공권 사항은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었으나 모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는데요. 제 생각이지만 이 바로 엔터테인먼트사에도 변호석 씨처럼 이렇게 벼락 출세한 연예인을 소속사 연예인으로 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명단을 봤더니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없어요. 근데 너무 변호석 씨가 글로벌 스타가 되다 보니까 막 약간 우쭐해진 듯한 느낌도 들고 경호업체 측에서도 변호석 씨의 정말 하늘을 찌른 인기는 알겠으나 인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팬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저렇게 오버하는 경우는 안 해줬으면 하는 말이 들고요. 갑자기 아까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나오다 보니까 이 소속사와 경호업체에 미국 대통령 이름이 한번 떠오르네요. 오바마. 아하. 오버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맞아요. 어쨌든 이게 괜히 불똥이 변호석 씨한테 튀지 않도록 경호업체 또 소속사가 또 각별한 배려 속에 경호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배려 속에 팬들을 배려하는 경우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머, 무분이가 나왔네. 오케이, 그래. 무분이가 소개하는 게 뭘까요? 어머, 4,500억 결혼식 참석한 이재용 대박 사건. 허준 변호사님, 저희 제작진이 무분이가 저 숫자 잘못한 거겠죠? 4억 5천만 원 혹시 그런 결혼식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4,500억을 쓴 초호화 결혼식이 주말 사이에 열렸습니다. 설마요? 아니 이 결혼식이 재벌집 막내 아들 결혼식인데요. 이게 아시아 최고 갑부인데 집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 중에 하나예요. 사는 집만 1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결혼식에 4,500억쯤 쓸 수 있는 그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호화 결혼식에 하객으로 누가 참여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이런 4,500억 쓴 결혼식 모습은 어떨까?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죠. 네. 아하, 네. 네, 화려한 불빛 사이 장식이 잔뜩 설치된 이곳이 인도 문바이 중심가고요. 아시아 최고 갑부이자 인도 재벌가 막내 아들 결혼식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인가 보네요. 네. 네, 대단한 하객들이 왔습니다. 전 영국 총리, 할리우드 스타, 유명 인사만 무려 1,200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우리의 이재용 회장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저기 있네요. 네. 인도 전통 의상 입은 모습인데요. 밝은 모습으로 기념 촬영을 했고요. 또 정재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네. 이재용 회장 이번이 이 재벌 가문식 결혼식에 참석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3번째 결혼식 참석이라고 하네요. 아니 인도 최고 갑부집 막내 아들인가요? 막 그런 결혼식인 거 알겠고 그리고 초호화 결혼식 했다는 걸 알겠는데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 박성배 변호사 저 결혼에 4,500억? 우리가 보통 국내에서 4,500만 원 그 결혼 드린 것도 지금 막 허리가 휠지경인데 4,500억?
맞아요? 이 결혼식이 너다섯 시간 진행되는 결혼식이 아닙니다. 현지 시간 12일부터 사흘간 열렸고 이재용 회장이 12일부터 이틀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인도 최대 통신사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인 무케시 암바니 막내 아들 결혼식인데 사실 이 암바니 가문의 결혼식 세계 이벤트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 결혼식에만 약 4,500억 원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각국 인사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 세계를 보내는 데에만 1,380억 원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 회장 인도 뭄바이 공항에 닿자마자 마중 나온 지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 회장 주변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엄중히 경호하기도 했습니다. 아, 여기가 안바니 가문이래요? 이 결혼식 안 봤니? 뭐 그런 거예요. 이 초호화 결혼식 안 봤니? 뭐 그런 것 같은데. 아 근데 얼마나 저 가문과 얼마나 친하게 벌써 세 번째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재용 회장이. 그건 그런데 네. 이번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거든요. 네. 축가 그 사례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138억 원입니다. 대박 사건. 저스틴 비버를 초청해서 축가를 부르게 한 거예요. 네. 138억 원 지불했고 저 릴라이언스 그룹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재벌이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네. 중요한 그 관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매번 저 가문의 그 일원들이 결혼할 때마다 갔는데 지난번에 2018년에는 안바니 회장의 장녀가 결혼식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결혼식에 참여를 했었고 네. 2019년에는 장남이 결혼했습니다. 네. 당시 이재용 회장이 터번을 쓰고 당시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고 아하. 지난주에는 막내 아들 결혼식에 세 번째로 참석을 한 겁니다. 자, 안바니 가문이에요. 인도 최고 갑부라는 거. 근데 눈에 딱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최지봉 교수님. 네. 인도 통신사라는 거예요. 인도 최대 통신사. 네, 맞아요. 자, 릴라이언스 축의금도 냈을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그렇겠죠. 그런데 결혼식만 참석하고 온 게 아니라 뭔가 물꼬를 틀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뭄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신사와 휴대전화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삼성이라는 회사는. 그러면 통신사가 어느 회사에 물건을 쓰는 대단히 중요해요. 아하. 그 묶어서 같이 파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네. 뭄바이에 삼성전자 현지 법인이 있는데 여기를 방문해가지고 아하. 사업 현황도 보고받고 또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도 하고 이런 일도 했고요. 지금 이제 인도가 세계 인구로 중국을 넘어서 1등입니다. 어허. 그러면 최대 시장이에요. 야. 이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점, 이런 점도 이재용 회장이 참석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익이 도움이 될지는 한번 또 앞으로 자, 그런가 하면 국내외 이런저런 소식인데 첫 번째 소식 허주연 변호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주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방송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식이었는데요. 축하의 박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요? 누군지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궁금해요. 네네. 사진입니다. 운동기구 위에서 열심히 자세를 잡고 있는 이 여성, 바로 방송인 서정희 씨인데요. 지난 주말에 열린 필라테스 대회에 출전했던 겁니다. 대회예요? 네,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 부문에서요. 선수로 출전했는데 보세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머나. 자신이 직접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 노래에 맞춰서 3분간 멋진 기량을 펼쳤는데요. 정말 놀랍죠. 시니어부 대상뿐만 아니라요. 인기상까지 동시에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30초 드릴게요. 암 투병했다는 분 맞아요? 정말 그런 모습을 안 느껴져요. 2022년 3월 2년 전에 암투병 수술에서 유방 절개와 재건 수술까지 받은 암 환자였는데 네. 극복을 해서 필라테스 대회까지 나갔습니다. 대박 사건. 필라테스 대회에 나갔다라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요. 저분이 60대가 넘은 시니어부 대상이라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네. 저 자리에는 더욱더 부럽게 딸과 더불어 6세 연하의 남자친구까지 오. 함께 참석해서 일과 사랑과 명성을 동시에 얻었고요. 네. 그러나 저분이 그냥 나간 게 아니고요. 네. 살아있길 잘했어라는 얼마 전에 에세이집을 냈는데 네네.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네. 본인처럼 60대가 넘고 또 암 환자여도 오래 건강히 살 수 있다는 거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